어려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네, 경제 돋보기 진행합니다. 오늘은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소장님, 제가 볼메 선생이라는 별명을 붙여드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네. 소장님, 네. 첫사랑하고 사십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지나갈까요? 네. 네. 시간을 1시간 정도 주셔야 되는데 그 얘기를 그래요? 하려면 일단은 오늘은 좀 지나. 아련한 추억이 비도 있으시구나. 오고 토요일 아침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만감이 교차합니다. 네. 저희가 선곡으로 이 첫사랑을 떠올리기 위해서 큰 죄를 저지르는데 아침부터. 자, 첫사랑 얘기는 마음에 묻어두고 현실의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 뭐 예상도 했고 많은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제가 좀 눈여겨본 거는 저게 미국에서 시끄럽게 막 이래도 되냐 난리법석이 벌어졌던데 미국 내부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예, 지금 세금이라는 거는요, 관세도 세금인데 세금을 때리면 자기 돈 뺏어가면 좋아할 사람 잘 없습니다. 없죠. 네. 예, 네. 그래서 미국의 역대 정치적인 큰 사건들 또 혁명 이런 걸 보면 어김없이 세금 때문에 하나의 발단이 되거든요. 그 유명한 남북 전쟁 있지 않습니까? 남북 전쟁을 많은 사람들이 노예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경제사를 꿰뚫어 보면 관세 전쟁입니다. 네, 그런 얘기 하대요. 예, 링컨 대통령이 이른바 몰리법이라는 관세를 그 당시 전 세계를 상대로 49% 때리는 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부작용이 생겼고 남쪽이 연방에서 이탈했고 싸우게 된 거거든요. 자, 지금 미국도 뭐 그 정도까지 심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세금을 둘러싸고 관세를 둘러싸고 계층 간에 지역 간에 굉장한 지금 갈등이 있습니다. 우선 관세를 부과해서 좋아지는 사람들은 박수치죠. 네. 이를테면 한국과 직접 또는 중국과 직접 경쟁을 하는 그런 업체, 이를테면 제너럴 모터스 같은 회사들은 한국 자동차가 관세 25%를 맞으면 속으로 지금 박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요, 테슬라 같은 회사,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기도 하지만 또 애플 같은 회사는 지금 중국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미국 기업이지만 생산 기지를 거의 중국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넘어오는 거 관세 맞으면 미국의 아이폰 가격이 올라가고 전기차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 업체들도 스트레스지만 아이폰 가격이 올라가면 많은 국민들, 소비자들 이건 뭐지? 관세가 결국은 우리를 잡겠다는 거였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미국에는 남미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멕시코 막 때리지 않습니까? 관세로. 멕시코의 이민자들, 친인척들이 타격을 보고 있는 이렇게 계층 간의 갈등이 있는데, 그러나 아직까지는 미국 국민들이 이 폐해를 그렇게 체감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 좀 선지자들, 앞선 사람들이 얘기를 좀 선동하는 것이지 당장에 관세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서 트럼프가 이를 저지하거나 철회할 가능성은 현 단계로서는 상당히 희박하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시위 뭐 핸즈업 같은 걸 내건 시위도 상당히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그러던데 예, 일반인을 기준으로 보면 아직은 체감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뭐 그런 정도는 아니다.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핸즈업, 핸즈오프, 예. 트럼프 손 떼라.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40만 명이 가세하고 5월 1일 날 메이데이 노동절 때 아마 전국적으로 또 한 번 크게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위에 나오는 피켓들 내용들을 쭉 보면요, 관세 얘기는 아주 일부예요. 지금 트럼프가 공무원 해고하고 사람 자르고 특히 하버드 대학까지 선전포고를 하면서 지금 진보 말살 정책 또는 보수 강력한 그 극우 보수 위주의 정책 이런 것에 대한 정치적인 투쟁 여기가 일단 폭발하고 있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는 아직은 관세를 나타나는 폐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 물가가 오르는, 그다음에 이제 특정 업체의 피해인데 그 피해는 관세가 올랐을 때 사람들이 물가 고통을 느끼는 것은 타임 레그 시차가 있어요. 짧게는 한 3개월은 돼야 고통을 느낄 것이고 또 길게는 6개월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미국 내 관세 갈등은 시작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업체가 좀 피해를 볼 수 있는데 당장 뭐 그 척근인 머스크의 테슬라 예, 부품 조달에 문제가 생겨서 생산 차질까지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미국에 파는 차는 미국 내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애플보다는 쇼크가 좀 덜해요. 네. 지금 가장 어려운 회사가 애플입니다.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어려운데 테슬라는 문제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부품까지도 관세를 폭탄을 맞으니까 테슬라가 외국으로부터 부품을 들여와야 되는데 아예 수입업자가 부품 수입을 안 하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 머스크마저도 관세 정책에서는 좀 상당히 당황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연방 정부하고 주 정부 간의 갈등도 심화되던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뭐 소송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자, 지금 관세를 말이죠. 세금은 국회의 입법 조처 없이는 누구도 세금을 거둘 수 없습니다. 이게 1215년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 이후에 민주주의가 신장이 되면서 인권이 신장되면서 전 세계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확고부동한 법 원칙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동의나 사전 입법 절차 없이 트럼프 폭탄을 터뜨리고 있거든요. 여기는 사연이 있습니다. 1977년에 지미 카티 대통령이 이란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면서 이란하고 한판 붙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란을 통제하기 위해서 국가 비상경제, 국제 비상경제 특별법이라는 IEEPA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란 경제를 봉쇄하기 위해서요. 그때 관세나 이런 것도 의회의 동의 없이 나라가 위험하다면 비상사태라면 때릴 수 있다. 그 법을 완전히 사문화된 법을 트럼프가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의회 동의 없이 때렸거든요. 캘리포니아 뉴섬이라는 분, 이분이 지금 헌법 소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주지사. 네. 주지사입니다. 이 뉴섬이라는 분 굉장히 주목하셔야 돼요. 바이든이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미국 민주당에서는 트럼프와의 대선에서 자기가 나가려고 고집하다가 마지막에 이게 그 여러 가지 스텝이 꼬여서 결국 패배했거든요. 그런데 바이든을 빼고 나면 그 슬리피 바이든이라는 졸리는 바이든 빼고 나면 민주당에서 가장 1등 후보가 바로 이 뉴섬이란 분입니다. 개빈 뉴섬. 네. 아마 차기 미국의 현 상황에서 투표를 한다면 민주당 후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분이 트럼프를 향해서 법정에 세우겠다. IEEPA법은 국가 비상사태가 생겨야 발동할 수 있는 법인데 지금 미국 비상사태 아니잖아요. 미국 무역적자인데 40년 전부터 시작했거든. 무슨 무역적자냐. 법대로 하라. 그리고 특히 캘리포니아는 경제 덩치가요. 미국에서 가장 큽니다. 캘리포니아를 하나를 국가로 본다면 세계 5위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덩치가 더 커요. GDP가. 거기다가 캘리포니아는 인구 구성이요. 백인이 가장 적은 주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히스패닉이 많거든요. 예. 그 지금 히스패닉이 관세 폭탄, 멕시코에 대한 관세 폭탄 때문에 죽겠다. 그리고 트럼프 정책 때문에 이민자 추방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기 때문에 뉴스미 이 대목을 촥 치고 이것을 한번 이 기회에 자기가 한번 전국적인 이슈를 한번 선점하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욕심도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전부 무효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법원의 판결이 주목되는데 문제는 미국의 대법원이요. 트럼프 일기 때 해놓은 보수적 판사가 많기 때문에 트럼프 반대하는 그런 판결을 해줄까? 뭐 그런 면에서 좀 여론은 전문가 전망은 판결 안 뒤집힐 걸 이런 데 조금 우세한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는 하버드대 보고 화이팅 그랬는데 뉴섬 화이팅. 그렇습니다. 예. 물가 얘기 좀 해볼게요. 물가가 사실은 지난 대선에 승패를 갈랐다고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예민한 문제인데 파월 연준 의장도 사실은 물가 우려에 대한 얘기를 좀 했잖아요. 네. 근데 당장은 아니지만 여기 좀 심각하게 우려해야 될 상황 아닌가요? 지금요 그 코로나19 때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그거 뒷감당을 잘 못하는 바람에 물가가 폭등했고 사실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바이든 찍지 말자 이렇게 연결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금리 인상 그동안에 얼마나 금리를 많이 올렸습니까? 그 고통 속에
서서히 금리를 내려가는 금리 인하기에 들어섰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공언을 했는데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금리 인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물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올라가는 것은 별로 많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 경제학자들은 미리 각종 지표를 볼 때 앞으로 3개월 후 6개월의 물가가 어떻게 될까 이걸 보고 있단 말이죠. 이게 물가가 3개월 후에 물가가 폭등할 것 같다. 이러면 오히려 연준은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다시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대목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시카고 이코노미 클럽에서 한마디 했어요. 좀 관세가 물가를 흔들 수도 있다. 네. 이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아주 대노하셨습니다. 네. 아주 멍텅구리 이 연준 의장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항상 작동이 늦고 둔감하고 항상 그의 판단은 틀린다. 그래서 교체해버리겠어라는 그런 직접적으로 그런 말은 안 했지만 누가 들어도 계속 그러면 너 잘라버릴 거야. 그런 지금 해고 통보를 해놓은 그런 상태. 자를 수가 있어요? 자를 수가 그 대목이 이제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그거 할 때 규정이 없는 대목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연준 의장은 임기가 보장됐는데요. 임명을 대통령이 하기 때문에 이건 선출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임명한 사람은 해고할 수가 있다. 그래서 대부분 판례가 없는 겁니다. 그동안에 연준 의장을 중도에 잘라낸 적이 없습니다. 트럼프는 내 자를 수 있다. 그리고 트럼프의 더 무서운 말은요. 내가 계속 괴롭히면 너 못할걸? 그래서 연준 임기가 지금 1년 3개월 남았거든요. 네. 그럼 다음 달에 연준 의장을 지명할 수도 있다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럼 1년 3개월 후에 그 연준 의장이 취임하기는 하는데 그게 섀도우 캐비넷 바로 옆에 연준 의장 옆에 차기 연준 의장이 앉아 있으면 연준 전문가들이 누구 얘기를 듣겠냐는 거죠. 트럼프의 그 업무 술수는 뭐 끝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려고 생각을 하지? 근데 이 파월이 트럼프 일기 때 임명한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자기가 임명해놓고. 그리고 이 파월 의장은 공화당입니다. 미국은 자기 당적을 밝히게 돼 있어요. 공직자들. 자기 이력서를 보니까 자랑스러운 공화당. 원래요. 이분이 오바마 때 연준 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느냐. 오바마가 전부 민주당 성향을 다 뽑으니까 공화당 상원에서 인준 거부하겠다. 그래서 구색으로 공화당도 하나 집어넣자. 무색무취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서 트럼프가 됐어요. 트럼프가 우리 공화당은 제롬 파월밖에 없네. 왜냐하면 연준 의장을 지명하려면 연준 위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요.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는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도 되는데 미국은 그 중에서만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화당인들 뽑았는데 좀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사실 말을 안 듣는다기보다도 트럼프가 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제롬 파월은 정말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도와주는 굉장히 정치적 눈치를 많이 보는 경제학자들은 소신 없는 연준 의장이다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왜냐하면요. 경제정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잖아요. 돈줄을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그 뭐 물가가 오른다는 둥 자기하고 다른 소리를 하니까 뭐 대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데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어요. 여론조사 데이터를 보면 트럼프가 썩 좋아 보이지 않던데 뭔가 좀 노선이나 정책을 좀 바꿀 가능성은 있습니까? 폭발적인 저항이 없는 한은 정책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런 관세 정책을 서는 것은 그냥 적극적인 사고 그냥 기분 나쁘니까 해보는 이런 정책이 아니고 지난번 백악관 제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띵크탱크하고 힘을 합쳐서 만든 거대한 프로젝트 속에서 나오는 대표적으로 저는 미란 보고서라고 있는데요. 요거 트럼프 관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이거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지금 적자가 많은 나라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지금 제1탄이 관세입니다. 이 관세 끝나면 그다음에 또 환율 폭탄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그만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국의 정치라는 게 국민들이 싫다면 못하는 건데 거기는 두 가지
트럼프를 흔들게 하는 두 가지 요소. 우선 정권 시장 주가가 떨어진다. 트럼프 돈케어 주가 떨어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국채 가격이 폭락하면요. 국채 가격이 폭락하면 최상목 부총리만 아픈 게 아니에요. 국채 갖고 있는 사람 다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국채 갖고 있는 사람 재산을 강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 못하면 미국 정부 국가 부도가 됩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금융시장의 발작 현상 이게 심해지면 트럼프 감당할 수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물가 실제로 물가 지수가 펑펑펑 CPI, PCE 물가가 너무 높아. 그리고 가게에 갔더만 이게 생계비 물건 사기 너무 힘들어. 그렇게 느껴지면 감당하기 어려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물가 낮추는 방법이 있다. 관세 걷어서 그것을 갖다가 돈을 풀고 세금 깎아주겠다. 이런 정책까지 지금 마스터 플랜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의도한 바는 알겠는데 과연 뭐 뜻대로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논란이 있는데 생각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대응 아니에요? 중국이 예상외로 완강하게 이제 버티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시진핑이라도 여기서 만약에 무너지면 네. 시진핑 정권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중국 인민들이 이거 뭐야? 우리 믿었던 시진핑 주석이 왜 이래 이럴 거 아닙니까? 아니 일방적으로 지금 145% 관세를 때려놨는데요.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20% 하나 더 있으니까 정확하게는 165%입니다. 165% 관세를 때렸을 때 트럼프 형님 미안합니다. 우리 앞으로 잘할 테니까 관세 좀 낮춰주세요. 그 모습은 어느 지도자도 이건 특히 그 자존심 강한 중국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런 면에서 현재 시진핑 국가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보복카드를 하나씩 내고 있는데 그게 미국한테 상당히 아프거든요.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금 관세로 전쟁을 한다보다도요. 미국 내에 계층 분열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미국 농산물 안 사요. 그러면 농업지대. 미국 농업은 수출해 먹고 살거든요. 미국이 특히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미국은 농업 국가입니다. 아픕니다. 그 밖에 또 지식인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헐리우드 영화를 수입 금지해 버렸습니다. 영화가요. 결국 많이 봐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구에 관한 중국이 1등이잖아요. 네. 중국의 영화관이 미국 영화를 상영하지 않으면 타격이 큰 이런 식으로 콕콕 찍고 있는데 그러나 중국도 타격이 지금 적지 않거든요. 네. 이게 마침 치킨 게임처럼 서로 마주오는 자동차 부딪히면 죽는데 먼저 내리면 급정이라고 지는 이게 게임 이론의 치킨 게임 양상인데 누가 먼저 내리느냐 정말로 흥미진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둘 다 공도 동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둘 다 저 손을 빼지 않을까. 뭐 그게 최선의 스토리가 8년 전에 결국은 저 미국의 농산물 좀 사주는 거로 서로 관세 전쟁 없던 거로 한 적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번은 그때보다는 싸움이 좀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일본하고 협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트럼프도 뭐 직접 등판도 하고 그랬다는데 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예, 일본은 뭐 굉장히 그 미국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고 미국과 척을 져서는 살아가기가 좀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앞장서서 형님 어디가 가려우세요 하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트럼프 협상 전략 정말 무서운 분입니다. 그렇게 찾아오면요. 고맙다. 역시 너야. 잘 봐줄게. 이게 아니고 협상장에 트럼프가 나타난 겁니다. 장관들 협상하는데 대통령이 나타나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자 협상은 됐고 방위비 이걸 꺼냈단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일본이 멘붕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과의 협상도 방위비가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일본도 뭐 일본이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국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세계 중국보다 1위입니다. 많던데. 그렇습니다. 네. 중국의 2배 정도를 갖고 미국의 국채는 일본이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팔기 시작하면 그거 골치 아플 텐데. 그런데요, 국채 카드는 한꺼번에 팔잖아요. 그럼 국채 가격이 떨어져서 미국이 타격을 받지만은 그 국채를 파는 일본의 보유 국채 가격 평가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함부로 쓰기는 상당히 어려운 카드이기도 합니다. 같이 망하는 카드. 카드를 지고 있긴 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 협상을 서두르고 있는 것 같아서 정치권에서는 그러지 마라. 준비만 하고 조금 새 정부 출범으로 미뤄라 이러는 얘기하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정말 잘해야죠. 잘해야 되는데 우리 카드를
먼저 좀 많이 내지 말고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이 압박이 올 때 하나씩 내야 되는데 좀 우리 정부가 카드 좀 다 공개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먼저. 그러나 어쨌든 지금 관세가 일단 90일 유예가 됐고 협상이라는 건요. 아무리 가까운 우방도 밀고 당기기를 해서 거기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코가 썩자 중국이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손해다. 그런 면에서 충돌은 막되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최대한 좀 끄는 것이 그것이 국익을 위해서 좀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 되겠죠. 다른 나라들 좀 하는 거 보고 봐가면서 전략도 세우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미국은 빨리 하면 이득이라고 하지만 그거 사실 꼬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요. 네. 빨리 했을 경우에 그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여러 충성심 또 귀엽고 멋지겠지만 문제는 미국 입장에서는 먼저 한 거를 가지고 다른데 협상하는 하나의 본보기로 삼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한테 무조건 많이 양보해 주기는 어렵다. 뭐 그런 면에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볼메 선생님, 김대호 소장님과 함께 경제 돋보기 진행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